자, 2023년 8월 18일입니다. 금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01편. 아직 타이틀은 안 정했어요. 새로운 방송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비님과 함께 진행을 일단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네.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방송을 또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그동안 저희가 약속했던 대로 새로운 코너들을 만들어서 계속 런칭을 할 거라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편 이상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0회 특집 고생하셨습니다. 라이브로. 네. 그리고 지금 다비님이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방송이 빨리빨리 올라가요. 맞아요. 해보니까 어때요, 공개 방송? 시작할 때는 그냥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작가님이랑 두 코너를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한 3시간 넘게 계속 앉아 있으니까 네.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고 네. 배고파서 제가 끝나고 나서 엄청 먹었거든요. 원래 그렇게까지 안 먹는데. 조금 힘든 거는 있었는데 네. 공개 방송 자체는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때 와주신 분들이 반응을 되게 잘해주셔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만화 얘기를 하는 게 엄청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아침 10시 38분에 녹음 중이라 둘 다 멍해요. 아침에 밖에 시간이 안 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날 다들 끝나자마자 약간 끝났을 때 시간이 이제 술집 말고는 연대가 없어서 술집에 가서 술은 안 먹고 음식을 4개인가 5개 시켜놓고 막 우거우거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소감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에 한번 모여서 방송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다비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어떤 테마로 빌드업 중인 코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코너들이 크게는 망가다하고 미학탐구 이렇게 2개 있는데, 네네. 망가다는 이름 그대로 일본 출판 만화, 망가를 다루는 코너고, 미학탐구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만화들을 다루고 있지만 스펙트럼이 일본 만화나 출판 만화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 만화들, 또 출판 만화 말고 한국 약간 포스타입이나 딜리업 같은 곳에서 웹에서 서비스되는 독립 만화들, 그런 것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골라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새 코너를 꾸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시작이니까 문학동네에서 정식으로 출판된 단편 만화집을 가져왔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덜 알려진, 그리고 더 알려졌으면 좋겠는 만화들을 가져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이라 정신이 없어서 댓글 읽기를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저희 망가다나 미학 탐구회 말고 이제 미학 일반적인 인터뷰나 리뷰 같은 거 했던 코너들, 그리고 새롭게 만든 AS 코너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톰 세디앙님이 이재민 평론가 인터뷰한 걸 보고, 이재민 평론가님 웹툰스쿨에서 뵙다가 여기서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마 이재민 평론가가 이종범 작가님이 하는 웹툰스쿨 유튜브에 보부상 모자를 쓰고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보를 보부상 컨셉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즐겨보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재민 평론가가 제 사무실 바로 뒷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얘기들을 평소에 다 해요. 그래서 잘 듣지는 않지만 어쨌든 만화 뉴스를 전달하는 코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기 하나 남아있죠. 미디어로 전달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라이브로 이렇게 아침이라서 계속 라디오로 전달하는 데는 거기 하나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웹툰스쿨 가셔서 보부상 시간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똑같은 이재민 평론가 인터뷰한 내용에 루이스 문님께서 안 그래도 알라딘의 추천 만화로 뜬 배너 보고서 뭐하는 곳인지 궁금했어요. 만화와 함께 가시화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표가 안 나면 모르니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런 연구단체들이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띄니까 뭘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나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평론가가 그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저는 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가지는 생각이 우리가 뭘 열심히 했으면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만화문화연구소가 다양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AS 코너 관련해서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네. 호가랑님이 네. 새로운 코너 너무 좋습니다. 더비님은 국경을 넘나드는 분이니 정보력에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만화 소식은 많크리 저에게 원픽입니다. 운영진 모두 감사드립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네. 이제 이 코너는 제가 자료 조사를 다 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야 나도 뭔가 넣을 게 있으면 넣을 거야.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대부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를 계속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것도 조금씩 모으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S 코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첫 네. 번째 돌아오는 월요일에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코너이니만큼 저희 둘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패널도 구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00편 공개 방송 관련해서 코가락님께서 같은 분이죠. 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오셨던 분인가 봐요. 최훈 작가님 바람대로 205회 방송 공개 방송 기대해 봅니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내용이 너무 알찼어요. 이렇게 모여서 만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자리 만들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리 만들어 주신 분들은 저고요. 그리고 205회 공개 방송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에너지가 드는 일을 뭐 자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 300회 쯤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 패널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자고 할 것 같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망가다가 거의 1시간 반 했고 미학탐구회가 거의 2시간 넘게 했어요. 네. 그런데 거의 안 나갔어요. 맞아요. 거의 안 나가고 끝까지 듣고 있길래 와 대단하다. 진짜 만화 얘기가 고프셨구나 혹은 우리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잘했죠. 되게 뿌듯했던 그런 제가 울 뻔했다. 울진 않았지만 그런 하루였습니다. 공개 방송은. 그리고 AS 코너 관련해서 루이스 문님께서 다비님이 좋아하실 만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미국 일기가 10일권으로 완결되었군요. 완결 소식 들어서 좋고 와서 사모으고 싶은 기분이 든다고 달아주셨고 또 메일 후에 오거는 종이 단행본으로 봤는데 여전히 재미있고 히로토를 비롯해 다들 일상의 귀여운 모습을 보는 재미가 이 작품을 평범한 듯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달아주셨는데 루이스무님이 저희가 소개한 만화를 진짜 엄청 열심히 봐주시는 것 같아요. 방송도 너무 열심히 봐주시고 그래서 이 댓글 보고 또 더 많은 만화를 열심히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일 휴일은 로판이니까 재밌죠. 보고 있으면 꿈과 환상과 희망을 품는 그런 만화다 보니까 루이스 문님께서도 아마 공개 방송 오고 싶으셨을 텐데 네. 뭐 좀 거리가 있으셨는지 못 오신다고 이렇게 인스타에 글을 남겨주셨던데 다음에 저희가 엄청 유명해지면 지방에도 한번 내려가서 공개 방송으로 하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S 코너가 꽤 반응이 괜찮아요. 9월 달에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이 코너 말고도 좀 다양하게 만화를 다룰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타이틀을 안 단 이유는 살아남을지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타이틀을 안 단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했던 미학탐구회나 망가다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만화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다루게 될 출판 만화는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젊은 만화가 테마 단편집 시리즈의 두 번째 권인 그 길로 갈 바엔이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인 여자력이라는 만화는 초능력을 테마로 한 시리즈인데 이쪽도 재미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최신권을 들고 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그 길로 갈 바엔이라는 만화를 들고 왔고 이번 권의 테마는 일탈 그리고 땡땡이라고 하고 제가 처음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이 주제 설명한 거를 봤을 때는 네. 좀 안에 학원물이 많으려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펼쳐보니까 딱 한 편만, 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딱 한 편만 학원물이더라고요. 그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고 네. 일탈 그리고 땡땡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5작가님 각자의 시선이 잘 드러나는 단편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런 단편집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독립만화라고 부르는 혹은 이렇게 텀블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몇 건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네. 히트를 치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가닿기도 했죠. 근데 이제는 조금 그것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 거다. 그 책을 살 거다라는 게 보장이 되니까 이제 이번에는 문학동네 같은 곳에서 같이 픽업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보면서 기분이 좋은데 지금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이런 거지. 저 되게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거 되게 의미 네. 있는 프로젝트다. 출판사 메이저 출판사에서 이런 단편집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하니까 진짜 힘들다. 우리 시간을 이 바꿔야 돼. 얘기 4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녁에 하면 여기가 시끌시끌해서 오전에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좀 더 일찍 일어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어떤 내용 들어가 있나요? 만화들. 만화들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5편 앞에서 말했던 대로 수록이 되어 있고 재활용 작가님, 약국 작가님, 서글 작가님, 그리고 각종 모해화 작가님, 하양지 작가님 만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네. 일단 맨 처음에 수록된 재활용님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 재밌던데. 네, 이게 유일한 학원물이에요. 저도 재미로만 따지면 5개 단편 중에서 제일 재미있게 봤던 것 같고 일단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야비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 이상한 캐릭터를 매번 좋아하더라. 네, 저는 완전 한국적으로 매력적인 학원물 단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단편으로 엄청 깔끔하게 끝났는데 저는 주인공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좀 더 길게 연재가 나와도 재밌게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만화적으로 좀 과장된 게 있는 스토리지만 캐릭터들한테는 확실히 현실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들 어떠셨나요? 저는 그냥 일반 학원물 보듯이 네. 그렇게 그냥 봤어요. 저는 음. 이제 주인공도 재미있었는데 좀 리얼리티가 있다라고 생각한 캐릭터가 주인공 오빠의 여자친구였던 영하라는 캐릭터인데 거절 못하는 여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절 못하는 캐릭터가 제 주변에 꽤 있고 고등학생 때 실제로 고백을 거절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애들을 꽤 봤어요. 진짜? 그래서 네, 꽤 있어요. 너무 우유부단해서 고백을 받아도 거절하면은 이 용기 내서 고백을 한 친구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 상처 주는 게 싫어서 거절 안 한다, 못 한다 하는 친구가 한두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공감됐던 것 같아요.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주변에 없었나요? 농담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주변 남자잖아. 그럼 남자들은 선택권이 없지 뭐. 그냥 왜 없어요? 사귀자 그러면 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사귀는 거지 뭐.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만화에서나 볼 법한 설정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그래서 아까 방금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뭐 근데 그럴 수 있어. 돈 좀 빌려줘. 뭐 그래 알았어. 뭐 어디 좀 같이 뭐 가서 뭘 하자. 내가 할 거 맞아요. 있는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사귀자 그거는 내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한다고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의 경험이 어땠냐에 따라서 현실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조금씩 다를 것 같고
일단 유일한 학원물이니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봤던 작품이고 다음으로는 약국님의 명왕성의 기억이라는 만화가 또 수록되어 있는데 네. 원래 이 작가님 알고 계셨나요? 약국님? 당연하죠. 네. 저도 약국님 만화를 평소에 꽤 많이 봐서 이 단편도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이거는 내용 자체보다도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 같은 거에 저는 눈길이 갔던 것 같고 아버지 장례식을 계기로 가족이 여자 주인공한테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차별의 태도를 역순행적으로 짚어나가기 시작하는 구성인데 네네. 이 구성이 이런 차별받은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유효한 방식이 아닌가 싶어서 이 구성에 되게 눈이 갔고 또 제목이 명왕성의 기억이잖아요. 그 앞에서 말했던 것하고는 별개로 주인공 명희가 받은 차별이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명왕성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 연결 자체는 조금 인위적이다라고 느껴져서 아쉬운 게 있었어요. 마지막에만 잠깐 나와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어떠셨나요? 인수 작가님은 보시면서. 저는 조금 그 명왕성이 나가게 된 계기랑은 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걔는 어차피 너무 멀리 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런 지점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연결하려면 연결된 지점이 작가가 이렇게 의도를 하고 봤다면은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좀 더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 뭐지? 사진이 나오잖아. 사진 과거 사진이요? 과거 사진들 보는데 자기 사진은 없다. 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과거에 뭐랄까 오셨습니까? 이재민 평론가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이제 3남매인데 누나가 둘이고 네. 제가 하나예요. 근데 저도 어느 날 집에 앨범들을 딱 뒤지는데 큰 누나는 앨범이 3개고 작은 누나는 앨범이 2개야. 근데 난 앨범이 하나더라고.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사진을 안 찍었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늙어서 피곤했다. 돌아보니 네가 셋째니까 늙어서 피곤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명확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얼마나 주고 네. 얼마나 기록에 남기고 싶어 했는가. 사진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핸드폰으로도 찍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뭔가 기록에 남기는 거, 내가 언제든 보고 싶어서 라는 충동으로 그걸 기록에 남기고자 사진을 찍는 건데 그게 없는 캐릭터인 거잖아요, 주인공이. 네. 그런 거를 주인공이 이제 가족들에게 그럼 가족들은 이 친구의 어린 시절을 기억에 남기고 싶지 않았나? 그런 충동을 느끼지 못한 건가라는 지점과 함께 이제 명왕성 얘기를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단편집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 2번 정도 봤는데 네. 처음에는 좀 이게 일종의 유비잖아요. 이 유비가 좀 처음에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서 저는 이제 3자매 중에 첫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여동생들이 2명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3자매 중에 첫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희하고 같은 처지에 실제로 놓여 있는 여자들의 기분을 다 알 수는 없겠다라는 걸 떠올렸을 때 이 연결에 대한 아쉬움은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싶은 게 있었고 그래서 인수 작가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처럼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 만화를 어떻게 봤는지가 조금 궁금해지는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맞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보면은 굉장히 무표정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하고 있는 대사는 되게 위트가 있어. 네. 어머 내가 마스카라 맞아요. 번진 채로 이렇게 누워 잤나 봐. 개그가 이런. 있죠, 센스가. 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의 재미를 또 찾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전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으로선. 네. 3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3번째 작품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의 단편인데 서글님의 토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평소에 서글님 만화를 엄청 좋아해서 만화 사격 클럽에서 포스타입에 연재를 하셨던 마더퍼커를 불러줘요라는 만화를 소개를 한 적도
또 있어요. 아, 그분이구나. 기억나시죠? 네. 이분 특유의 깔끔하면서 세련된 작화하고 독자적인 이야기 스타일을 엄청 눈여겨보고 있어서 이번 라인업에서 발견을 했을 때 되게 반가운 기분이었고 이번 단편도 시작이 되게 임팩트 있었죠. 네. R이 딱 나오고 시작해서 초장부터 훅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다 보고 이게 뭐지? 싶었던 게 좀 있었어요. 전개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엄청 빨리 봤고 빨리 다 보고 나니까 그 민주가 선택한 결말이 좀 싶었는데 한 번 더 보니까 좀 알 것 같은 게 이 민주라는 동생 캐릭터는 늘 다른 사람 언니를 위해 살았던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그 언니는 모두가 이제 자신을 원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네. 그 민주가 이모한테 세뇌를 당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쩔 수 없이 언니의 상황을 부러워할 것 같은 언니의 위치에 놓이고 싶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세뇌를 당했지만서도 마지막 그 결정이 자연스러운 흐름 아닌가 두 번째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만화를 다 보고 났을 때 궁금해지는 거는 민주 얘기가 아니라 도망친 언니 원래 무녀님이었던 언니 이야기라서 저는 이 언니가 나중에 도망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만화 끝나고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다 단편집 모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거나 의아한 지점들이 생기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느 줄기가 있어야 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편은 좀 연출도 특이하고 그 내용도 조금 아리까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더 생각할 게 많으니까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작품들 중에서 저는 서글 작가님의 토하신 대로 이게 제일 좀 연출적으로도 재미를 많이 맞아요. 추구하신 것 같아서 그런 지점에 보면서 봤어요. 그래 내용은 뭐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보는 편이라 어쨌든 그림은 되게 깔끔하고 맞아요. 되게 특이한 컷 연출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이 전체 단편들 중에서 그런 지점에서 재밌게 저는 본 작품입니다. 서걸님이 웹툰 연재도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웹툰 연출도 잘 하시고 이렇게 출판 만화 형태로 연출하시는 것도 엄청 센스 있게 하셔가지고 그런 점들 눈여겨봐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단편이고 네. 그 다음 수록된 만화는 각종모해화님의 언제나 인생의 밝은 면을 보세요인데 사실 내용이나 형식면을 다 따져봐도 저는 이게 제일 뭔가 튀는 이 단편집에서 제일 독특한 느낌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 봤을 때는 한 2페이지, 3페이지 펼쳤을 때는 인사이드 아웃 같은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소재만 비슷하고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 달라서 저는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로맨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라는 단편이 떠올랐는데 이것도 희망이 우리를 기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 소설이 떠오르기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각종모해화님의 만화는 이 작품으로 처음 만났는데 스타일이나 연출에 흥미로운 지점이 되게 많아서 이거 보고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특히 중간에 꿈이라는 캐릭터하고 우울이라는 캐릭터가 걔네 주인이 시험 보다가 답을 밀려 쓴 장면을 영화 스크린으로 띄워서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 연출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또 이 5편 중에 가장 단편에 적합하고 완성도가 있는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잘 봤는데 네. 만화적인가? 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영화 같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동세들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다양한 컷 연출을 활용해서 만화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만화보다는 좀 영화 그래픽이 좀 훌륭한 영화나 이런 데 더 어울리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물론 재밌게는 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네, 이재민 평론가님께서 한마디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네. 네, 다빈님이 지금 이분을 이걸로 처음 봤다고 하셔가지고 네. 끼어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트위터나 아니면 이런 데서 뭘로 유명했냐면 우리나라 미술관들 있죠. 네. 우리나라 미술관들 모해화한 만화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닉네임이 각종모해화 그런 이신 것 걸까요? 같아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네. 미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인 것 같다라는 추측부터 현직 큐레이터 아니야?
시작부터 막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만화를 전문으로 공부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쪽에서 뭔가 일을 해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많이 했었죠. 미술 쪽에서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과 대립미술관과 네. 이런 의인화를 시켜서 이 미술관들 간의 관계를 미묘한 관계를 풀어내는 만화로 되게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새롭네요. 아니, 이렇게 일찍 오실 줄 알았으면 같이 할 걸 그랬어요. 네, 그냥. 진작에. 아무래도 제가 떠드는 것보다 전문 평론가가 떠드는 게 더 나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양지 작가님 추억의 왕 네. 이런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하양지 작가님도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이 추억의 왕이라는 단편은 어쩐지 한국에 요즘 나오고 있는 현대 단편 소설들의 느낌이 되게 진하게 나는 만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주인공 의식의 흐름을 막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보면 되게 덤덤하게 죽음을 감각할 수 있는 정확하게는 죽음 후의 일들을 느껴볼 수 있는 이야기에 저희가 도착을 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아주 보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로서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재미있게 봤고 또 제 취미랄지 뭔가 습관 중에 하나가 산책을 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럴 날씨가 아니잖아요. 죽죠. 네. 죽음이 밖에 나가면 제 머리 위에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요즘 더워서 통 걷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 그래서 산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그 산책의 리듬이 제 안으로 오는 것 같아서 좋은 이야기였고 그치만 저는 하양지 작가님의 원래 팬이었기 때문에 단편보다는 장편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우리가 막 다루고 있는 이 책을 저는 이북으로 봤거든요. 네. 그 길로 갈 바엔. 근데 이북으로 보다 보니까 모바일 환경에서도 보게 되고 그리고 모니터 환경에서도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5작품 중에서 모바일 환경에서 보기엔 이 작품이 제일 좀 편했다. 그래픽적으로. 그래서 되게 시원시원하게 읽히는 컷들이 생각보다 커요. 되게 네. 크게 그리고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 되게 시원시원하게 읽은 그런 작품이고 이재임 평론가도 혹시 보셨나요? 네, 저 다 봤는데 저는 하양지 작가님의 그림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구나라고 느꼈어요. 음. 네, 이분이 왜죠? 선을 되게 깔끔하게 쓰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의 얼굴형이나 아니면 표정이나 이런 걸로 이 사람의 캐릭터를 잡아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네.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이분이 원래 맨 처음에 데뷔작들을 생각해 보면은 약간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그려도 이 사람 같아. 한 사람의 어린 시절을 그려도 그 사람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의 친구들을 쭉 나란히 세워놔도 얘는 걔, 쟤는 쟤, 얘는 얘구나 라고 한 번에 알 수 있게 그런 어떤 만화 해석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자기 그림이랑 어울리게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늦게 오셨지만 그러면 앞에 했던 작품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보다 이 작품의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테마가 땡땡이거든요. 그 땡땡이라는 게 말하자면 모범생들한테는 모험이나 일탈인 거고,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인 건데, 그러니까 일상과 비일상의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땡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작품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여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작가님들도 다 여성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땡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땡땡이를 허락했는가?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땡땡이를 허락하는가? 남성들에게는 땡땡이를 굉장히 많이 허락합니다. 어떤 식으로 허락하냐면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 애들은 앞에 남자가 붙어요. 남자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남자애들이 네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남자애들이 뭐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칠 수도 있지. 어디가 뭘 할 수도 있지. 근데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안 붙어요. 네. 어디 여자가 붙어요. 적어도 제가 자랄 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치. 사회에서 자라온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작가들이. 주인공들도 그렇고. 그래서 테마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그 여자력이라는 첫 번째 시리즈 주제는 초능력이었잖아요. 네. 초능력이라는 주제하고 비교했을 때 일타의 또 땡땡이라는 주제가 해석의 스펙트럼이 좀 더 넓다고 생각을 했고 주제를 5 작가님의 시각이 담긴 만화로 연달아서 봤을 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일탈 그리고 땡땡이의 영역이 조금 더 다양하게 좋은 의미로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게 만화의 역할이자 뭔가 하나의 주제 안에서 5작품을 뽑아낸 이 책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었고 저는 사실 나름대로 일탈을 꽤 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뭐지? 그랬는데 다빈님의 일탈 좀 궁금하다. 네. 근데 시대가 다르니까 그럴 네. 수 있죠. 제 안에 일탈의 이미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만화에서 이야기하는 일탈이랑 제가 생각하는 일탈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또 다른 일탈들을 마주하는 게 저한테는 아주 즐거운 과정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평론가님 오셨으니까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학 동네에서 네. 그러니까 수입해오는 작품들은 뭐 조조 같은 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독특한 작품들을 수입은 해와요. 와야마야마도 그렇고 근데 문학 동네에서 국내 작가들을 다룰 때 제가 어떤 식으로 픽을 할까, 어떤 작가를 픽을 할까 생각해 봤을 때 기본 테마가 여성 그리고 여성 나레이션 그리고 여성의 경험 이런 것들로 지금 쭉 연결되는 뭔가 본인들의 색깔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재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내 문학 정리해서 질문드리면 문학 작품이 국내 작가들로 뭔가 출간을 할 때 출판사의 그 스타일, 출판사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구난방이 되면 그건 좀 이상한 출판사인 거고. 저는 오히려 문학 동네가 뭘 개성하다고 생각했는데 개성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웹툰 시장에서 봤을 땐 되게 개성이 있죠. 웹툰의 시각으로 봤을 땐 되게 개성이 있어요. 근데 출판 시장에서 보면 그냥 원래 하던 거예요. 아, 본인들이 하던 거. 출판 시장 전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책을 사요. 이 사람들이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책을 못 팔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매력적인 기획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문학 동네 편집자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일단 작가 픽도 그렇고요. 그리고 흔해 빠진 주제거든요, 사실. 지난 5년 동안 6년 정도를 수없이 반복해온 주제예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걸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기획이잖아요. 작가 리서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분들, 그러니까 편집자님들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오타쿠일 거예요. 본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 혐오로서의 인정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망상을 해보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만화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편집자분들이 여성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살아온 지금 30대 초반 정도가 된 경력이 있는 편집자라고 하면 이분들이 살아온 20대는 전쟁이었어요. 그 안에서 싹튼 게 당연히 이런 것일 것이고 그 또래의 작가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전쟁을 겪어왔겠죠. 거기서 나오는 공감대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네. 그게 작품으로 표현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빈님 이거 작품 5개 말고 뒤에 Q&A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Q&A 저는 원래 작가 Q&A나 인터뷰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책도 5편 다 끝나고 맨 뒤에 짤막하게 작가분들 Q&A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책에 이런 페이지가 있으면 뭔가 선물 받은 보너스 페이지 받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지 단행본만의 권리 이런 거지. 이것도 약간 다르네. 네. 전 싫거든요. 왜? 왜요? 왜요?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작가 후기 작가 규정을 해주는 거니까. 작가가 후기를 써서 이건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설명해주고 Q&A로 편집자가 궁금했던 거 물어보고 작가가 답해주고 네. 되게 싫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뭐 먹고 살라는 말이야. 답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당신들이. 직업병이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그럼에도 평론가가 하는 얘기가 다양한 프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재밌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평론가들이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웹툰 쪽에서는 이제 그게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고 네. 출판 만화 쪽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출판 만화 쪽에 막 엄청 깊게 평론을 들어간 건 아니어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해요. 요즘은. 네. 요즘은 기본적으로 저희 다 포함해서 관심 받는 걸 좋아하게 성장했잖아. 관종으로 다 성장 네. 인스타부터 관종 시작해서 꿈나무. 관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그런지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네. 저는 그래서 요즘은 작가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평론가들이 작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저도 싫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데 평론가 네가 뭔데라고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전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당했어서. 아니, 네. 엊그저께 그 오펜하이머 개봉해서 네. 논란이 국내 왔잖아. 네네네. 근데 이동진이랑 둘이 앉혀서 얘기를 맞아요. 시키더라고. 근데 논란이 그 이동진과 인터뷰하기 전날인가 거기 유튜브인가 다른 유튜브에서 본인 작품에 대해서 해설을 다 했어. 근데 이동진이 얘기하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야. 그거를 본인 작품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를. 만화계도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네. 5분 인터뷰 중에서 재활용님의 인터뷰가 엄청 인상적이었는데 마지막에 콘티에서 막히는 일이 있으면 막힌 부분을 일단 떼놓고 네. 뒤를 먼저 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만화를 안 그려서 잘 모르지만 좀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저도 뭔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막히면 떼놓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자유롭게 되는 데 비해서 만화에는 뭔가 칸을 생각하고 짜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짜신다고 해서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마 안 짜지는 그 페이지를 그냥 넘겨버리고 짜실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그 페이지 안에서 띄워놓고 짜면은 되게 위험한 행동일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안 떠오르는 시퀀스가 있을 수 있죠. 씬이. 그러면은 이제 그 씬이 한 3페이지 정도 갈 거다. 4페이지 정도 갈 거다라면 그 부분 띄워놓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결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말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야기를 닫는 구조가 되는 지점부터 다시 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콘티가 안 떠오르고 와 그림 진짜 안 그려져 오늘. 그럴 때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되는 무지성으로 그려도 되는 전면 페이지 그림이라든지 그냥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네. 페이지 있잖아요. 한 페이지 다 쓸 거야 이 그림은. 그런 것들로 그냥 음악 틀어놓고 노동요 틀어놓고 그냥 그리는 날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좀 방식이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그런 것이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이 글을 쓰는 건 리니어하게 생각이 선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을 비워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전 상상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극한의 제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놓고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미 글이 있고 그걸 옮기는 작업이에요. 근데 중간에가 안 떠오를 수 있지. 막혔어. 막히면 막힌 부분을 어떻게든 뚫어놔야 그 다음이 가는데 저는 중간에 비워놓고 간다는 거는 되게 저한테는 되게 천재적인 발상으로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그게 되지? 그게 왜 안 되지? 근데 아니, 천재적이란 네. 말에는 동의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게 왜 안 되는 거야? 난 내일에 내가 생각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내가 가운데다가 내 글을 쓰면서 가운데 중략해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이거 여기서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끝나고 얘기합시다. 네. 네. 근데 뭐 결론 어쨌든 아니, 만화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근데 글 쓸 때도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내가 정리돼 있다면 중간에 뭐 데이터를 넣거나 뭐 중간에 어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예시를 넣는 부분은 조금 나중에 쓸 수도 있지 않나? 도표를 더 예쁘게 나중에 만들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진행해 주시죠, 다비님. 네, 그러면 이제 5편 얘기도 하고 책 기획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5편 단편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보신 건 어떤 건지 한 명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네. 와사바를 들어가서 재미란 무엇인가 어떤 그러면 재미를 안 끝나요, 방송이. 네, 그냥 내가 내 기준에서 재밌었던 거. 네. 연출은 저는 언제나 인생의 밝은 면을 보세요가 되게 재밌었고 근데 가장 실험적인 건 제가 봤을 때는 통하시는 대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약국 작가님을 너무 좋아한다. 그 무미건조한 표정부터 퇴폐적인 다크서클 그런 걸 좋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국 작가님 작품 여왕성의 기억이 제일 재밌었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언럭키 맨션 혹시 보셨어요? 약국 작가님 거? 같은 작가님. 네네네. 다 보지는 않았고 보라고 해서 본 거. 끝까지 보세요. 네, 이걸 꼭 말하고 싶었어. 작품을 봤으면 끝까지 보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작품이 어떻고를 떠나서 재활용 작가님의 출판 만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연민의 굴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연민의 굴레가 되게 비운의 작품이잖아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정말 굴러다녔단 말이야. 너무 막 옮겨다니고 그래서 작가님도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거고 분명히. 네. 근데 그 작가님의 신작을 출판 만화 형태로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내용이고 뭐 다 떠나서 그냥 재활용이라는 이름만 보고도 그냥 이 책 바로 주문했거든요. 네, 저한테는 그게 되게 컸어서 제가 팬으로 정말 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이제 그 의도가 이제 순수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정말 20대 초반 막 이때 정말 순수하게 팬으로서 좋아했던 작품들 중에 그 중에 하나예요. 재활용 작가님의 연민의 굴레가. 네. 그래서 재활용 작가님의 작품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다빈님은 어떤 작품 재밌으셨어요? 아까 평론가님 오시기 전에 재활용 작가님의 첫 번째 단편을 재미로는 제일 재밌게 봤다고 저도 얘기를 했고, 일단 저에게 일탈은 약간 학생 시절에 엄청 집중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 작가님의 단편이 유일하게 학원물이다 보니까 제일 재미있게 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돼서 이 작품을 다시 꺼내볼 때 제일 많이 볼 것 같은 단편은 하양지님의 추억의 왕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는 산책의 리듬이 담겨있는 작품을 만화든 뭐 소설이든 시든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두고두고 꺼내볼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책을 사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럼요. 네. 추억의 왕이라는 제목 자체가 약간 우리는 다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네. 어떻게 컸든.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테마와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빈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젊은 만화가의 테마 단편집 시리즈 두 번째인 그 길로 갈 바엔이라는 작품을 가져와서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 만든 거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 이재민 평론가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계속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야 둘이 암만 열심히 얘기를 해도 27분 넘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민 평론가님이 갑자기 난입을 하셔서 지금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풍부해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하시죠 이거. 네, 그래요. 네. 네, 말씀해 주시고 이거 나중에 여자력도 하실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작품 선정은 이제 다빈님이 앞으로 하실 건데, 이 코너가 이제 국내에서 출간되는 국내 작가들 작품이나 약간 인디 만화, 우리가 독립 만화라고 부르는 오픈 플랫폼에 연재되는 만화들, 이런 만화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원래 금요일날 녹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민 평론가님 나타나시는 시간 맞춰서 한번 녹음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난입했던 이재민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른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